지난번에 얘기한 거를 좀 정리를 먼저 할까요? 지난번에 얘기한 거를 정리하면은 이렇죠. 지난번에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계엄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내가 뭐라고 정리했냐 하면 체제 위기 시 대통령 온리 발동할 수 있는 비상 조치다. 핵심은 체제 위기다. 근데 체제 위기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자유민주 체제의 핵심은 각 개인들의 기본권에 있다. 그리고 그 기본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투표의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권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유를 말하는 건데 그 자유로움이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다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때 그렇다면 그 공동체의 질서는 어떤 식으로 담보될 거냐 이게 문제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어려운 체제를 만드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기본권. 누구의 기본권? 개인의 기본권. 이게 핵심이에요. 때문에 이게 개인주의하고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군가가 나의 자유가 구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선거를 통해서 누구를 뽑냐 하면 크게는 입법가를 뽑고 또 하나는 행정가를 뽑죠. 입법가만 뽑으면 이권 분립. 왜냐하면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사법이 있으니까. 입법가만 뽑으면 이권 분립. 그리고 행정가도 뽑으면 삼권 분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입법을 하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운용하고 그 법을 심리하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이 법 위에 다시 이 개인들이 구속된다, 지배된다. 따라서 자유민주 체제의 근간은 법의 지배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체제가 흔들릴 때, 근원적으로 흔들릴 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바로 계엄이다. 그러니까 이 계엄은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만 실행할 수 있는 일이고. 따라서 지금 헌법상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계엄이라는 것이 만약에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기 위해서였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내란죄에 적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도 법에 저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전부 다 헌법의 문제고 헌법이 이러한 체제를 보장해주는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법, 형법, 민법으로 나눴잖아요. 헌법은 체제 보장, 공법, 다시 말해서 형법, 이걸 공법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요거는 질서, 공동체의 질서 유지. 민법, 이거는 사법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개인 간의 갈등 해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얘네 둘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형사수출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뭐 입법과도 어느 정도까지는 맞거든요. 소위 면책특권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고. 근데 어찌됐든 오로지 헌법의 문제다. 그런데 헌법상으로는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굳이 억지로 책을 잡자면 4번 조항 국회에게 바로 통보해야 한다 이거인데 이게 뭐 대국민을 상대로 지상파에서 이렇게 막 했는데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은 이제 뭐 계엄이라는 게 꼭 국민한테 꼭 이렇게 포고를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포고를 하고 액션을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국회가 모를 수 있잖아요. 먼저 알려야 한다 이건데 이건 뭐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탄핵이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지난 토요일에 탄핵 소추안을 냈다가 의결이 안 됐죠. 국내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면서 이제 그것도 자신의 권리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절차상에도 좀 문제가 있거나 뭐 혹은 하다못해 도덕적으로나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 측면에서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전혀. 투표라는 건 원래 그렇잖아요. 기권을 할 수도 있고 누구를 찍을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권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다 기본권에 해당되는 자유 안에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엄을 얘기했잖아요. 계엄이라는 거는 조금 더 포괄적이기는 해요. 이게 어떤 체제의 핵심이잖아요. 이렇게가 지원민주 사법 이렇게가. 자,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행정부가 뭔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럼 내릴 수 있겠죠. 체제가 이 덩어리 중에 행정부 덩어리에서 뭔가 이 체제가 흔들린다. 그럴 수도 있고 입법 다시 말하면 국회 덩어리에서 이게 흔들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법에서 흔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행정의 소속인데 요 안에 군이 있죠. 군이
흔들린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건 어쨌든 중요한 건 체제가 근본적으로 위기 상황이다라고 할 때 이제 발동을 하기 때문에 좀 포괄적이죠. 이제 좀 포괄적입니다. 뭐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자 또 한 국가의 수반이자 군으로 보면 군의 원수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이제 행정이라고 크게 볼 수 있고요. 크게 보면 물론 좀 다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둘 다 겸직한다는 점에서 크게 볼 수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안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이 체제를 외부에서 흔드는 수도 있겠죠. 이게 둘 다일 수도 있고 여기서 흔들고 안에서 호응하고 뭐 이런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상정이 될 수 있는데 탄핵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가지고 있든 국회는 탄핵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법부가 만약에 뭔가 흔들렸다. 그러면 사법부를 경우에 따라 탄핵할 수 있겠지만 사법부는 사실 뭐 그걸 흔들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사법부가. 이 사람들은 심리만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전문가 집단이거든. 그리고 사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탈정치적이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뭐 이렇게 문제가 될 건 별로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주로 행정부죠. 왜냐하면 얘기했듯이 이권 분립인 경우에는 얘가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얘는 독립해야 된다 그랬잖아. 상권 분립인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인데 그래도 얘는 독립해야 하고 다시 말하자면 결국엔 정치라는 건 이것과 이것이 싸우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자와 법을 수행하는 자가 싸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싸우면 안 좋겠죠. 둘이 협력을 해서 잘 해야 이제 나라가 잘 돌아가겠으나 어쨌든 이 둘은 긍정적 견제 관계다. 그리고 그 긍정적 견제 관계를 위한 장치가 행정가의 입장에서 보면 계엄인 거고 입법가의 입장,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탄핵인 것이다. 이것도 따라서 탄핵은 어떤 경우에만 해야 되느냐? 체제가 흔들린다고 볼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만큼 탄핵도 어떤 수단일까? 최후의 수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에서 지난 몇 년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무위원, 다시 말해서 장관들, 위원장들, 중요 포지션들은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장관이 임명되는 절차는 대통령이 일단 후보자를 임명합니다. 그럼 이게 국회로 넘어가요. 그래서 청문회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국회 청문회에서 이거는 그런데 의결은 아니에요. 한번 검토? 그런데 국회에서 만약에 이 사람 적합치 않아요 라고 해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국무위원을 후보자를 임명해가지고 청문회에 올리면 청문회에서 계속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그리고 대통령을 임명하고 그리고 탄핵하고 이게 이제 반복된 거죠.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도 좀 잘 봐야 되는데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게 맞는 거예요. 탄핵이 그냥 되진 않죠. 탄핵 소추지 정확히는. 그럼 탄핵을 소추해서 어디로 가? 헌법재판소.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어떤 문제다? 체제의 근간을 흔든다고 보는 거예요. 이 국무위원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누가 재판하겠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것이 이 체제를 흔드는 거냐 아니냐. 여기서 아니야 라고 기각을 했다 쳐. 기각을 하면 사실은 어때야 돼? 국회 입장에서 엄청 창피해야 맞죠. 그리고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야 맞죠. 최후의 수단이니까. 사실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22번의 국무위원을 탄핵했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22번 발표한 것, 포고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비중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기 때문에 체제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야만 탄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했냐면 이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봐봐요.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계엄을 할 수 있어요. 10번도 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좀 밥 먹다가 심심한데 계엄이나 한번 해볼까?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뭐 군도 안 쓰고 뭐 그냥 뭐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의결을 하면 의결됐다고 해제하래? 오케이. 탄핵 소추를 했어요. 헌재재판소에서 기각이라고? 오케이. 이렇게 22번 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도 계엄령 안 내리잖아요. 이렇게. 왜? 이거는 체제와 관련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막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민주당은 어떻게 왔냐? 이렇게 온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사법부까지. 그리고 감사원장까지. 감사원장은 조금 애매한데 감사원장도 심리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법부까지 판사, 검사 그리고 이 판사는 알다시피 누구랑 관련돼 있죠? 탄핵하려는 판사는 이재명과 관련.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밈이 돌아다니던데 너는 사랑을 어디까지 해봤니? 나 계엄령까지. 이거는 사실은 낭설인데 이들은 그렇게 해온 거예요. 탄핵 어디까지 해봤니?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어디까지 방어해봤니? 탄핵까지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보였을까? 이건 심각하다고 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얘기의 포인트는 계엄령과 탄핵은 사실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견제 기능의 끝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중요한 건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탄핵의 문제가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카드 결제하듯이. 그러니까 뭐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최후의 수단이니까요. 입법부가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레드카드거든요. 레드카드를 막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탄핵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걸로 판단하지 않고 계엄령은 무시무시한 걸로 판단하느냐.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했지? 다시 한번 여기다 써놓읍시다. 이게 기본이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어떻다? 자신의 기본권을 표출하는 게 포인트다. 기본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입법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정확히는 대통령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사법부가 있다. 뭐 이거잖아요. 포인트는. 그리고 요거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까지는. 자, 그런데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허용하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도 허용하고,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허용하고, 적법한 절차만 거쳤다면, 아무 데서나 막 길 막고 하면 안 되니까 신고를 해서 신고 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시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결국엔 선거, 투표를 해요.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아요. 그러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선출이 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국회의원으로 뽑히려면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에 뽑힐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국민의 생각이 같으면 뽑힐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국민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이 같으면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문제가 있겠죠. 뭐 사돈의 팔촌이거나 뭐 이런 친척 관계로 표를 호소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뽑히고 싶다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을 때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여기 대다수 국민의 생각, 여기 피선출자의 생각, 이게 같아지기 위해서, 혹은 뭐 이제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비슷해지려면, 첫 번째, 피선출자가 국민의 생각을 따르면 돼요. 그렇잖아. 대다수 국민의 생각을 피선출자가 따르면 돼요. 두 번째도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을까? 요건 이렇게 할까? 국민의 생각이 피선출자의 생각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뭐 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의를 따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을, 국민의 뜻을 피선출자가 따라서 나의 생각을 거기에 맞추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 말은 다 이렇게 하죠. 100% 민의를 따르는,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민의에 따라 뭐 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다수인지 아닌지도 파악하기 힘들거든. 맨날 여론조사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또 여론이라는 건 언제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만약에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 이런데 그대로 했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대다수 국민의 생각을 따른다고 해서 그렇다고 꼭 선거에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왜? 선거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서, 또 이 사람이 국민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또 알아야 돼. 모르면 꽝이잖아요. 나는 정말 대다수의 국민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나의 생각은.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몰라. 그러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나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좋게 말하면 설득, 이게 좀 심해지면 세뇌를 시키면 되죠. 제일 쉬운 방법 아니에요? 설득 내지는 세뇌. 설득은 그래도 긍정적인 것일 거고, 그러면 알릴 필요도 없어요. 내 생각을 설득하거나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건데, 더구나 세뇌를 한다면, 세뇌란 말은 좀 너무 강한가? 정말 극단적으로는 세뇌가 있겠지만 설득하는 건 좋은 거죠. 설득은 좋은 거예요. 나의 생각을 통해서 국민들이 호도된 생각을 하도록, 미스레드 되도록, 이럴 수 있겠죠. 이거는 세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미스레드 할 수 있잖아요. 미스레드라고 하지 말고 미스리딩이라고 합시다. 미스리딩하는 방법이 있겠죠. 제일 쉽습니다. 그냥 쉽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쉬울까요?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을 미스레드 되도록 미스리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문화, 영화, 방송, 드라마를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내가 말은 안 해요. 설득하지 않아요. 보여주는 거죠.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돼?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되기가 매우 쉽죠. 더구나 이게 매우 특히 문화의 경우에 매우 잘된 작품이라면 완성도가 너무 뛰어나. 그러면 감동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전부 다 호도된 어떤 생각을 이들이 직접 집어넣든 아니면 만든 사람이 이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건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보는 시각도 여기에 고정되기가 쉽죠. 계엄이 그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저는 계엄과 관련해서는 나는 영상인 것 같아요. 영화. 그 사이에 수많은 영화들이 나왔잖아요. 뭐 화려한 휴가, 서울의 봄. 그럼 사람들이 계엄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어떤 것들일까? 막 군들이 막 사람들 막 때려 패고 언론 통제하에서 방송만 막 하고 막 이런 거를 떠올리겠죠. 그럼 그 떠올리는 건 뭘로 떠올립니까? 이미지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지를 가지고는 이 체제가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체제는 추상적 체제예요. 사람들이 기본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야. 모든 게 전부 다 추상적이잖아요. 이렇게 모두 추상적이에요. 여기서 다시 또 권리가 또 내려온대. 올라갔다가 눈에 보여요? 다 그냥 저 장치, 왠지 속는 느낌이야. 장치 같고 내 권리가 뭐지? 어쨌든 이게 뭐 위탁을 해가지고 어쨌든 뭐 투표하니까 내가 권리 행사하는데 또 난 또 지배를 받는데 야 내가 권리 행사랑 지배는 반대말 아니야?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거 구조 자체가 복잡해요. 이 복잡한데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복잡한데도 왜 이게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것에 가까운 체제냐? 심플해요.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인간들이 자유롭지 못했거든. 누구만 자유로웠어? 왕이나 영주 뭐 이런 사람들은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몇 안 되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왕하고 양반만 자유로웠던 거예요. 양반의 비율이 일본이 이제 한일합방한 다음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대충 한 2%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호구 조사한 거에 따르면. 그때는 뭐 호구 조사는 아마도 면밀하게 했을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뭐 정확히 몰랐는데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양반 임대하는 사람들도 양반인 걸 증빙을 해야 되니까 양반인 걸 증빙하려면 우리 가문에 누가 급제한 사람이 있어야 양반이 되거든 기본적으로. 양반 급제를 못하는 사람들은 백두라고 하지 양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뭔가 증빙도 있어야 됐을 거고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2%만 자유로웠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98%는 노예처럼 산 거예요 결국. 그런데 이 체제 덕분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누리고 살게 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이 전에는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화형을 당하고 주자를 욕하면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유배를 당하거나 사약을 마셔야 되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자유롭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최소한 이건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사람? 그래서 만들어진 체제. 문제는 뭐냐? 이 체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복잡하다기보다는 약간의 추상적 사고가 필요해. 근데 특히나 또 동아시아인들이 추상적 사고가 약해. 구체적 사고가 강하고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도 약해. 어디 가봐요. 뭐 어디 식당 가거나 그래도 누가 됐든 혼자서 뭐 밥 먹고 있잖아. 뭐 둘이 있다. 목소리 작아, 크지 않아. 동일한 사람이 한 명 하면 친구가 왔네. 그래서 한 7, 8명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일 크죠. 거기서 무슨 기본권과 개인주의를 논합니까? 그 순간 사실은 혼자서 어딘가 옆에서 밥 먹고 있는 사람의 기본권은 침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 그 생각이 있으면 사람이 많아도 많으니까 오히려 약간 미안해하면서 이 사람 불편할까 봐 조금 조심해서 말을 하거나 오히려 그렇게 되기가 쉽죠. 자, 이렇게 되니까 동아시아 정치 지형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얼마나 내 편을 만드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떼거리를 만드냐 제일 중요해지는 겁니다. 기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떼거리를 만드냐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마치 식당에서 한 명 있으면 괜히 눈치 보이는데 2명 오고 3명 오고 4명 오고 7, 8명 오면 마치 식당을 장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얘가 필요한 거예요. 식당에 함께 다 모인 사람들은 뭐가 같냐 하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로 그렇게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을 늘리면 늘릴수록 뭐 쉬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기는. 근데 단순히 이기는 것만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서 마치 식당에서 고성방가를 하듯 도를 쉽게 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을 쉽게 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막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뭐라고? 법보다 뭐가 더 앞서게 돼? 떼거리가 더 앞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구조인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가 식당에 써 있어요. 하우스 룰로. 너무 큰 소리를 뭐 식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써 있다 칩시다. 그게 일종의 법이죠. 식당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 다 기본적인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혼자 있을 땐 잘 지켜. 7, 8명이 왔어. 그래서 뭐 이제 껄껄껄껄 뭐 하하하하 뭐 심지어 노래도 부르고 식당 주인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너무 큰 소리로 하면
저희가 그런 하우스 룰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대부분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몇 데시벨부터 큰 소리냐. 여기다 붙여놓으면 법이 되냐. 뻔하거든요. 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힘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과 문화를 장악을 하면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언론은 지금 간단히 말하면 언론 노조 산하에 있어요. 언론 노조 위에 뭐가 있죠? 민주노총이 있죠. 민주노총 안에 산하의 언론 노조가 각 언론사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조중동만 빼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언론사에서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럼 쓸 수 있어야죠, 김문 기자가. 못 씁니다. 왜? 자신의 회사의 편집국장 마음에 들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그까지는 괜찮아요. 언론 노조.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한 가지 소리를 내게 되죠.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언론 노조 산하의 신문사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뭐 한겨레라든지 오마이뉴스는 조금 달라요. 그건 시민 기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마이뉴스는 좀 별개라더라도 한겨레라든지 경향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좀 센 편이지만 그 밑에 와 한국일보, 문화일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왜? 국민일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전부 다 어디서 하나다? 언론 노조. 그리고 KBS, MBC, SBS 다 마찬가지인데 KBS는 억지로 해서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영향을 안 받도록 했죠. 그나마 그래서 이제 KBS가 조구조에서 벗어난 언론사인데 나머지 특히 MBC, JTBC 보시면 그쪽은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렇게 우파가 궁지에 몰리게 된 배경은 사실 뭐에 있다? 언론에 있다. 맞습니다. 불공정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언론과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들이 노상 보는 건 저 언론이기 때문에. 문학 작품, 영화 작품이고 드라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뭐 딱 어떤 영화에서 어떤 드라마에서 정책이 딱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드러나는 애들도 있죠. 서울의 봄처럼. 그런데 그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얼마나 있죠. 사람 사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깔려 있는 건 이를테면 법보단 사람,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경찰이나 군이 아주 무도한 사람으로 나온다든가 뭐 저기서 어디서 노점상을 하고 있어 엄마가. 지금은 그런 일도 없는데 어쨌든 경찰이 막 노점상을 막 부시고 있어. 엄마 왜 이러세요? 자, 그런데 그 노점상은 일단 결정적으로 뭘 했습니까? 바로 그 건너편에, 바로 그 앞에서는 월세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면서 하고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누군가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겠다고 지방단체장이 노점상들을 전부 다 철거하세요. 절차를 다 밟았어요. 며칠까지 철거하세요. 철거 안 하시면 저희가 강제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시간도 줬어. 안 해. 강제 철거를 했어. 그걸 시민들이 봤어. 시민들이 딱 떠오르는 건 뭘까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하거든요. 이미지는 구체적이에요. 얘는 추상적이고 얘가 중요하거든요. 물어야 하거든요. 저분들은 왜 저렇게 쫓겨나는 겁니까? 여기서 불법으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겠군요. 그래도 좀 통보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3개월 전에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저분들이 잘못하셨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저 앞에 가면 보이겠지만 노점상들한테 심지어 집까지 지어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깨집니까? 법이 깨지면 결국에는 뭐가 훼손된다? 기본권. 그런데 이게 먹히질 않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은 별로 이미지상 촛불을 이렇게 막 애들이 들고 있고 뭔가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박근혜를 탄핵했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기억이야. 국민의힘으로.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으로 되려면 선거에서 됐어야 해요. 물론 그건 여전히 말이 많은데 박근혜의 탄핵은 어쨌든 절차상 정당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왜냐하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제적한 상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적법한 절차였어요. 그거 자체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말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속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이미지의 어떤 열풍에 무릎을 꿇은 걸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합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자 봐요. 좌파 쪽은 지금 무기를 몇 개 들고 있습니까? 이쪽에는 기본적으로 뭘 들고 있어요? 법. 그리고 이쪽에는 언론. 바로 그거예요. 형식도 쥐고 있고 내용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쓰면 돼요. 자기가 불리해지면 뭐 어떤 카드를 내면 돼? 법 카드를 내면 돼요. 야, 법적으로 문제 없지 않냐. 그리고 내가 뭔가 유리할 때는 내용으로 밀어붙이면 돼요. 그런 구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 구조에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나도. 나는 지금 뭐 그렇게 중간중간에 판단이 들어가긴 했지만 거의 사실과 논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이론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라서 내가 뭐라고 뭐 이후 어떻게 될지 이런 걸 판단하기는 난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보는데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번 주가 고비다. 이번 주에 어떤 형태로든지 판가름이 날 거다. 결판이 날 거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일단 정리하자면 1번 최후의 견제 수단으로 국회에 탄핵이 있다면 행정부에는 대통령에게는 계엄이 있다. 이는 등가에 가깝다. 따라서 이 문제를 1번은 이것이 법에 준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해당 법에. 주로 헌법이죠. 헌법에 준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헌법에 준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엄이 그렇게 남발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이 탄핵도 남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지금 몇 년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실제로 어느 쪽이 더 문제인지는 바로 알 수 있죠. 두 번째, 이미지가 끼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생각을 갖게 만드는 어떤 마법 같은 효력. 거기에 지금 한국 국민들이 상당수가 사로잡혀 있다. 그거를 깨지 않고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는다. 그겁니다. 결론은 한국 사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건 얼마나 미개한가가 보여요. 정말 미개해요. 미개하다는 거는 사실은 심플하게 말하면 미개하다는 거는 현상에 잘 속는 걸 말합니다. 이미지에 잘 속는 걸 말해요. 무언가 미개함을 벗어나서 교양인이 되었다라고 뭐 지성인이 되었다 혹은 진화를 해가니까 더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화될수록 덜 속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동설이 지동설보다 미개한 거예요. 전에는 천동설을 믿었죠. 속았죠. 근데 알게 된 거예요. 개몽이 되어서. 과학을 통해서. 뭐 과학이 전부는 아닌데 어쨌든 천동설, 지동설은 과학을 통해서 어쨌든 전환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일어난 거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뭐 그 이전에 원시인들 생각해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저기 뭐 번개만 쳐도 신이 놓아졌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신이 어떤 신이든 간에 하늘이 놓아졌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겁니까? 속는 거죠. 뭐에 속아요? 번개불이라는 이미지. 맞아요. 그러니까 교양인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미지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미지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미 교양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미지는 향유의 대상이지 사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